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2명으로 38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을 속전속결로 제명하며 야당의 공세를 사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의 경제통 윤희숙 의원이 온라인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역화폐 효과에 이견을 보이며 식견이 얕다, 배운 분이 이 정도냐고 서로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월북을 시도했다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긴급 체포된 탈북민이 구속됐습니다. 순경 공채 필기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시작 전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72명,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입니다. 38일 만에 두 자릿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3월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를 받고 다 나았던 20대 여성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재감염 사례는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번복한 것이라 그 배경에 의구심이 더해집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아마 조만간 이를 주도하신 연구자의 이름으로 국제 논문에 게재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확진됐던 20대 여성은 완치 후 격리 해제됐다 한 달도 안 된 4월 초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렸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양성 사례는 600명 넘게 있었습니다. 몸속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 후에도 얼마 안 돼 재감염된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효능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홍콩이나 미국 등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지난달 말까지도 방역당국은 국내 재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내에서 확진되는 케이스들 중에 재감염 사례로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국제 논문 게재를 앞두고서야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를 밝혀 논란이 되자 방역당국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약간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 나았는데 또다시 걸린다. 이러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우선 이 재감염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우려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재감염이 됐다는 건 체내에 머물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발발한 지 1년 남짓한 이 상황에서 재감염이 됐다는 건 이 몸속 항체의 존속 기간이 1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인위적으로 항체를 몸 안에 형성시키게 된다고 하여도 그 항체가 1년 정도밖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한 번 맞아서 그 항체로 남은 평생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백신을 계속 맞아야만 유효한 항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백신에 들어가는 이 접종 비용도 각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매년 맞지 않으면 언제든 코로나19가 전국에, 지역에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재감염 사례입니다.
네, 뭐 방역 당국에서는 이 백신 접종 한 번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간 내 접종이 예전에 이제 신종플루 때와는 다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신종플루 때 87만 명이 감염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백신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백신이 아직 개발된 상태도 아니고 개발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접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나라에서 뭐 한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일단 접종이 되고 부작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단계에서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백신 접종이 사실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 72명, 해외 확진 10명, 그래서 누적 확진이 22,975명입니다. 누적 사망도 384명이고요.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완화가 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 수는 없죠.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저희가 뭐 지금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만약에 이제 풀어줬다가 잘못하게 되면 추석 때 확 번질 수도 있으니 아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 서울에서, 저 수도권에서 2.5에서 2로 내릴 때도 사실 2주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네. 2주라는 시간의 의미는 추석 전까지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2.5에서 2로 수도권을 내렸는데 추석 전까지 완화되지 않고 만약에 시민들이 긴장을 너무 해도 확 늘어나면 추석 때 좀 더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마 그런 예고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 그런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 글쎄 모르겠어요. 비수도권이 수도권만큼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조금 방역의 고삐를 잰다는 걸 생각을 하면 굳이 이거를 연장하지 않고 있을까? 저는 아마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모르죠. 한번 봐야죠. 오늘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네,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많이 어려웠는데 2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28일 또 29일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이게 지금 22일에 이제 4차 추경 통과를 전제로 한 일정인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4차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추석 전에 1차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만약 22일에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이 통과된다면 이 정부에서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 프리랜서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고용 취약계층 등도 해당되는 것인데 이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에서 분류 작업과 선별 작업,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론에게 밝혀왔고요. 다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안내 문자를 받고 기한 이내에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만 추석 이전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신청 기한을 늦춰지게 될 경우, 신청 기한이 미뤄질 경우에는 이 지원금이 추석 이후에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결정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의혹과 공세로 돌아선 여권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 좀 뭐 딸과 관련된 내용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검찰 수사 얘기부터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언론에 좀 나오는 얘기가 이 8개월을 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의혹 수사, 검찰 수사가 추석 전에 종료돼서 아마 그 결과가 공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 8개월 동안 끌다가 추석 전에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하느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개월 끌다가 최근에 후딱후딱 해가지고 추석 전에 결과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수사가 어려운 수사인 거예요? 어렵지 않은 수사인 거예요? 어렵지 않은 수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몇 개 하고 진술 몇 개 따고 녹취 파일 몇 개 확보하면 이거 금방 할 수 있는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수사가 이런 건 있어요. 사건 자체는 굉장히 쉬운 사건입니다.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건의 관련자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가 어려운 거지 사건 자체는 쉬운 사건입니다. 아마 그게 8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추석 전에 후딱후딱 해가지고 결론 낼 거라는 이 흐름들을 보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 자체는 쉬운데 사건 관련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뒷골을 땡기는 사건. 이게 아마 이 사건의 본질을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추석 전에 왜 그러면은 후딱 빨리 이제 결론을 내고 싶으냐 이런 거죠. 이게 추석이라는 게요. 뭐 정치권은 항상 얘기지만 추석 문제 설민집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다르게 조금 아무래도 좀 고향을 좀 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추석 민심이 뭐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을 지나고 나서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에 정치권에서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 아니에요. 정치성을 띤 정치적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니 아마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 입장에서도 추석 전에 이거 마무리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부지검도 이거 추석까지 끌고 넘어가면 추석 때 또 동부지검의 수사 방식이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 많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추석 전에 마무리를 짓고 싶을 거다. 아마 이 사건이 지금 동부지검에서 또 급작스럽게 수사 시작한 게 8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달 정도 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 자체는 쉬운 거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럼 8개월 동안 질질 끌고 있었던 건 뭐냐 이거 뭐냐 아마 사건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쉽게 움직이기 힘들었을 거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8개월 동안 질질 끈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좀 뻔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요, 교수님. 예. 뭐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의 필요성까지도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8개월 동안 끌었던 것이 이 모든 의혹이 확장되는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최근에 검찰 수사의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 규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야당에서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특검 같은 거를 주장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석수로 본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관철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검찰이 명예회복도 해야 돼요. 지금 8개월 너무 길었으니까.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도 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한 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나흘간 이어지면서 저도 기사 쓰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야 공방 이루어지는 중간에 또 다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논산 이제 군대 육군 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에서 정치자금 카드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그 당시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화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서 입교를 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이 수료식인데 제가 아들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제1포병여단을 방문했습니다. 제1포병여단은 파주에 있습니다. 그 몸은 파주에 있는데 정치자금 카드는 논산에서 썼다.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 야당에서. 네, 논산 인근에서 주유소에서도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근처에 식당에서 이제 고기를 먹은 것으로 결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게 되면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논산에 있는 정육식당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의원 간담회요?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그 당시에 공식 일정은 파주에 있었습니다. 예. 파주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논산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최소 몇 시간은 걸리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추미애 장관이 파주 일정을 마치고 논산에 가서 기름 넣으시고 의원 간담회를 한 것이 맞냐?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액수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의원이 본인이 직접 정치 활동의 명목에 맞게 이 정치 자금, 후원금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정치 자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이 정치 자금을 쓸 수 있는 카드를
보좌관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주고 아들의 어떤 논산 수료식 끝나고 나서 밥을 먹게 했다면 개인적인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의원 간담회라는 걸 쓴 건 국민들 대상으로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저는 이건 아주 소액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파주 일정 끝내고 뒤늦게 논산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파주에서 내가 우리 아들 보러 오는 대신에 군부대 보러 왔다고 한 것은 또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명을 해도 추미애 장관이 전날 한 번의 거짓말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아무리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뭐 파주를 방문하고 나서 논산을 찾은 게 아니라면요, 교수님. 네. 그 다른 사람이 사용한 뒤에 어떤 의원 간담회라고 허위 작성했을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딸의 어떤 식당에서 사실상 그거 기자간담회, 뭐 정책간담회 했던 그런 신고 내역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딸의 식당에서 먹는다는 것이 어떤 정서적으로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신고를 철저히 하고 사적으로만 쓰이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 간담회다 그러면 의원이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참석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보좌진만 갔으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보좌진만 갔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뭐 정책 간담회라든가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의원 간담회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이 참석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뭐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장관이 좀 해명을 적절하게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체 국회의원들 모든 지금까지 했던 분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후원금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기로 통해서 지금 국회의원부터가 좀 더 적절하게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들 의혹도 있었는데 또 다른 딸의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딸이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정치자금 카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인 겁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거 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없죠? 어떻게 보세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왜냐면 어찌됐건 간에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뭐 휴일에 여의도도 아니고 광화문도 아니고 언론사가 아니고 상암동도 아닌 이태원에 가서 휴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게 좀 모양새는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기자들이 왔고 거기서 의원이랑 기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 뭐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 법적으로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정서적으로 과연 이게 잘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법인카드나 정치자금 카드 쓰는 게 적절하진 않다. 아마 그게 저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클리어하다. 다만 이게 과연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는 어떤 정당성이랑 도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 잘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액수가 아주 거액이 아니기 때문에 야 뭐 당신이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거는 뭐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문제야 도덕적으로 엄청 비난받고 뭐 이럴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적절하진 않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네. 뭐 역시 이와 관련해서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니까요, 평론가님. 이제 추 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 딸 가게라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질의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답변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 추미애 장관의 딸이 1년 정도 해당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말에 의하면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뭐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보통 1년 만에 임대료 올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청년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 좀 논점을 전환하고 싶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게 딱 질의에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약간이라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사과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전환하려다가 오히려 더 일을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제 파주에서 공식 행사 참석하고 논산에서 이 정치자금법 쓴 문제도 사실 죄송합니다. 의원들의 관행이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게 총액이 한 2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해명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딸과 관련된 부분도 김태현 변호사 설명처럼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내 딸의 가게에서 이왕이면 내 카드로 내 사비로 결제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이 있다. 국민 정서상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이다라고 말하면 끝인데 여기를 가지고 뭐 임대료 문제, 보증금 문제, 권리금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기자들이나 야당에서는 그 발언 하나를 또 뜯어보면서 다른 비판을 또 제기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사과하는 것에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그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것일까? 이 정치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가장 빠르고 이걸 가장 작게 넘어가는 해결책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유독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를 좀 싫어하는 본인의 어떤 성향이 이 문제들, 다른 격가지들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비판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어떤 뭐 답변, 해명 이런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또 민주당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자체도 뭐 동문서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예 언급 뭐 문제가 되는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 힘든 거나 언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과격한 언어로 뭔가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렇죠. 여러 의원들이 그러한 옹호의 발언을 하다가 오히려 더 역효과만 불러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추석이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여나 야나 지금 이 장면에서 밀리면 추석 민심에서 확 밀린다. 네.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대정부 질문 나흘을 거의 추미애 청문회 하듯이 그냥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소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생, 코로나, 뭐 추경 이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 얘기만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여당도 사실상 그 대응하는 발언만 이어갔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들의 어떤 민생을 챙겨야 되는 국회가 사실상 실종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본연의 어떤 책무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 아무리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청년의 날 첫 번째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뭐 여러 분야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면서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대통령 입장에서 저 처음에 취임할 때도 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청년들이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좀 추미애 장관들까지 그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청년회나 청년들 모아놓고 공정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죠. 다만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통령이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가치 이것과는 조금 배치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입시도 그렇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뭐 아들 문제도 그렇고 아직 뭐 수사는 진행 중이고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위공직자가 나는 합법이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고위공직자 하면 안 되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과 국민이 원하는 건 합법은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 공정한지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제가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연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아마 저는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행동으로 이걸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대통령의 공정이란 단어를 듣는 청년들이 그걸 굉장히 마음속으로 와닿는 공허하게 듣지 않고 우리 대통령이 정말로 이 공정이란 가치를 지키실 의지가 있구나라고 아마 믿게 될 겁니다. 네,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뭐 저희도 공감이 되고 청년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 분노했던 어떤 민심에 다독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공감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이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럼 공정 약간 말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공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이 촛불 정신, 촛불 혁명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공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건데 청년의 시각 속에서 보면 사실 불공정한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불공정의 성을 어떻게 하든 해보겠다, 관철해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멘트가 나온 것 아닌가. 어제가 처음 만든 사실 청년의 날이고 청년의 권리, 청년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만든 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치로 내세우고 이렇게 등장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뭐 인국공이라든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가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가 상당히 곤혹스럽죠.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가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나가겠다.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 마지막까지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강조됐으면 또 실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근데 교수님 보면은 이 지금 불거진 불공정 이슈라는 게 다 이번 정권 하에서 또 이번 정권의 어떤 핵심 인물들이 그런 관련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문 대통령이 말씀을 한 거는 우리 어떤 나의 사람들을 쳐서라도 이 공정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공정은 다른 길이니 이 길로 쭉 가겠다 뭐 이런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얘기했죠. 채용과 병역의 부분에서 굉장히 공정성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거를 뭐 어떤 특정 인물의 어떤 부분을 쳐내고 뭐 이런 것에서 이 공정성을 찾는 것보다도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것보다도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도 공정성이 보장되는 채용, 보장되는 병역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제도화를 강조한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강론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겠군요. 네, 뭐 내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 추미애 장관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추 장관이 오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권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뭐 청년의 날에서 언급한 것과는 별개로 추미애 장관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는 기조가 상당히 뚜렷해 보입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 아무래도 주된 논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공수처 발족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이 정부의 꾸준한 화두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 발족의 필요성이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본인이 강하게 나서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국무회의 자체가 권력기관 개혁회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 아들 논란을 좀 털어주고 대신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의 추미애 장관의 면모를 부각시켜주면서 여권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추미애 장관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는 현재까지의 국면으로 봐서는 더 이상의 뭔가가 나오지 않는 한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을 강조한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 추 장관 의혹 분석해봤습니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마라. 장차 마을에 날아들어 사람들을 골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맹수인 호랑이에게 날개까지 달아줬으니 얼마나 더 강해지겠습니까? 중국 전국시대 법치주의를 강조한 한비자는 이렇듯 권력과 세력을 뜻하는 권세와 이를 편들어서 감싸는 비호를 경계했습니다.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누군가 이 날개를 달아주려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안중근 의사와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의 아들. 과연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안중근 의사를 이용을 하고 폄하하고 진짜 그 묘에서 벌떡 일어나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 의원은요,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견이라고 수습했지만 국민들은 이 정치인 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당의 공격에 화가 난 것도 알겠고 억울한 심정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런 식의 자극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들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기만 하는 건 아닐까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논리의 싸움이라면 공격과 방어에는 그에 어울리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민의의 전당에서는 잠자는 호랑이에 코를 찌른다는 뜻의 수코충비, 괜한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인데요.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할 망정 분노에 불을 지피는 듯한 말싸움은 더 이상 안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또 다른 정치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이제는 무소속 의원이 됐죠. 제명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제명이 됐습니다. 제명된 이유부터 듣고 가시죠.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음.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습니다. 예, 제명 배경을 밝혔는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어떤 의혹 논란이 있었는지 저희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의혹이 조금 돼서요. 이 총선 당시에 재산 공개를 누락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매각 대금 10억 원, 그리고 상가 지분율 50%, 약 6억 원 상당인데요. 누락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등 주택 세 채를 매매했고 이 가운데 강남구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논란 얘기도 있는데 남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대 로템 주식 1억 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윤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했는데 갑자기 제명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여당이 곤혹스럽죠. 추미애 장관 의혹만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홍걸 의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사실 확실한 것부터 좀 제거를 해나가는,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보는데,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면 사실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한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시간을 끌게 하고 당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명백한 부분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특히 후보 때 10억 원에 관련된 거의 충당되는 그 분양권을 신고를 누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밝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 과감하게 먼저 제명 처리하면서 이 장면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결정에 대해서 김 의원은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좀 반박을 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 최인호 의원의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얘기 중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이거거든요. 예. 우리가 아직 감찰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닌데 감찰하면 안 나올 것 같아, 이겁니다. 예상이 없어 보여, 약간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찰하고 와서 소명하고 자료 내라고 그러는데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가 아니라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딱 보니까 감찰이 안 나올 것 같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리는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제 김홍걸 의원이 감찰을 피하거나 협조를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정말 선당후사면요, 그냥 본인이 아예 탈당을 했어야 돼요. 아예 탈당을. 그러면 이제 의원직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탈당을 못 하겠죠? 당에서 제명을 했죠? 당에서 제명은 무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홍걸 의원이 공천을 왜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죠. 예.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예. 준 거고. 아니, 준 거고. 그런데 어쨌든 배지를 달고 나서 수많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당과 청와대에 굉장히 부담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제명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선당후사 정신 무소속 의원으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본인이 탈당을 해서 의원직 털어버리는 게 그게 돌아가신 훌륭하신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머니 이유 여사의 명예에도 더 이상 흠집을 가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탈당을 안 하시고 제명을 됐으니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지키시게 됐네요. 네, 의원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죠. 외통위 활동 계속하겠다고 했고 정보위는 아마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또 김홍걸 의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동교동 집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3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리해야 할 것은 곧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만 빼고는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제명 혹시 사정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속했다. 이분 대속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추미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잘리셨거든요. 대속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아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뭘 대신 갚았다는 겁니까?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부터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 이 추 장관이나 과거의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동안 이 여당이 이 진보 정당을 자처하면서 내세웠던 가치가 단순히 불법만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꼼수 이런 특혜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이 지지자나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한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시선을 돌리는 차원으로 김홍걸 의원에 대한 아주 빠른 신속한 제명 조치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게 진중권 전 교수의 분석인 것이고요. 실제로 이 같은 이 제명 절차를 통해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당에선 나오긴 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에게 앞으로 4년 동안 국가에서 계속 세금으로 세비부터 보좌관 월급 그리고 의원실 유지비 또 정치 자금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제명을 했지만 김홍걸 의원이 무소속됐다고 국민의힘에게 가겠습니까? 국민의당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당에게 가겠습니까? 범더불어민주당 세력관 안에서 활동을 할 것이 사실상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잃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시민대표 체제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윤리적인 결단을 내린다. 이런 이미지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앞서 진중권 전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추미애 장관에게 가 있는 여론의 눈길을 김홍걸 의원 제명이라는 다소 강한 조치로 돌릴 수 있다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홍걸 의원이 본인 입장에서는 감찰 절차도 시작을 안 됐는데 출당 조치 당했음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뭔가 사전에 물밑에 어떤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도 과도한 추측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 지금 야당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윤리위에 회부하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번 제명이 야당에서는 좀 진정성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이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리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명을 하고 의원직 유지하고 그러나 그 기조가 어디 안 가는 거니까 같은 당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은 두 가지 문제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후보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홍걸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후보 검증이 됐다 그러면 적절하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후보의 어떤 재산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누락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시적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고쳐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김홍걸 씨는 김홍걸 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에게 엄청난 명예의 이 실추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당에게도 상당한 이제 부담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의원직이 계속 유지되고 무소속을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그대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인정 안 하거든요. 같은 식구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진정성 있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의원직 사퇴를 해서 사실상 이 장면에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국민에게도 대한 도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밑에 저희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을 올라가다 보면 결국 김홍걸 의원의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당입니다. 이 당에서 아들이 탈당됐다, 제명됐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낙연 의원 대표와의 어떤 관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 굉장히 동교동계 이름 날렸던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쳐낸 것 보면은 오히려 예우를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우를 해줬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이게 계속 불거지고 당에 안고 있으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김홍걸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 어머니 이유 여사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 워낙 이제 당에 부담이 되고 그 김대중 대통령 집안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니 얘기가 더 번지기 전에 빨리 먼저 정리를 하자. 아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뭐 물밑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통보를 해줬을 겁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빨리 정리한 거 전 잘했다고 봅니다. 이건 뭐 길게 끌어서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의 논평에다 제가 좀 아쉬운 건 저라면 논평을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저라면 자 그래 지금 김홍걸 의원 제명한 거 잘했어. 윤미향 의원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김홍걸 의원은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도덕적 문제거든요. 근데 네. 윤미향 의원은 어쨌든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법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굳이 위법성으로 보면 김홍걸 의원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김홍걸 의원은 제명한데 윤미향은 아직까지 그냥 있어요. 그러니 왜 김홍걸 의원은 뭐 꼬리 자르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안 자르면 안 자른다고 뭐라 그럴 거고 자르면 잘한다고 뭐라 그러면 이걸 사실 잘못하면 트집 잡는 야당의 모습을 비출 수 있으니 자른 건 잘했다. 근데 왜 김홍걸 의원만 잘랐니? 이상직 의원도 처리하고 윤미향 의원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라면 아마 그런 식의 논평을 했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운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김 의원을 속전속결로 제명한 민주당이 바로 이제 야당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박덕흠 또 윤창현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국회의원이 여당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박덕흠 국민의힘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회사가 사실상 이 피감기관이죠. 피감기관에서 뭐 처음엔 1,0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더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2,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지금 수주를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로 따지면 뭐 배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의미로는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감기관이죠. 피감기관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덜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사법당국이 사실상 수사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규명을 하고 포괄적인 어떤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의 사회이사를 했고 이것이 이건희 회장의 어떤 승계 부분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분이 정무위에 배정이 돼가지고 관련한 즉 삼성의 어떤 통합 문제와 관련된 그 법안을 사실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사실 이해충돌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당 지도부가 사실상 그것을 먼저 사보임을 할 때 그걸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보임의 어떤 부적절성이 여기 드러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해충돌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박덕흠 의원, 윤창현 의원 다음 주에 상임이나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해명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정치권 소식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정치권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엔 5분 국회의원설로 유명한 경제전문가 출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지역화폐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식견이 얕다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배우신 분이 이 정도냐고 맞받았습니다. 공개 토론 제안도 나왔는데요. 강지혜 기자 리포트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화폐 옹호론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SNS에 경제학자 눈에 지역화폐는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단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소비 이전의 벽이 생겨 나라 전체적으로 소비가 느는 효과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이 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의원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SNS에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며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것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을 중앙시장이나 동네 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 공개 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보실 용의는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 방금 보셨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논란에 불을 지폈죠. 조세재정연구원을 적폐로 지목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조세재정연구원 솔직히 좀 생소한 기관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국책연구기관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연구기관에 대해서까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과격한 언어로 이게 적폐라고까지 하면서 비판을 한 이유가 속내가 뭘까요?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 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가 기본소득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지역화폐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무기로 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권 가도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지사의 어떤 아이콘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화폐가 그냥 갑자기 짠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만들고 유통하려면 그만큼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필요한 것이고 이걸 온라인이나 실물로 지역화폐 만들어서 발행하고 또 이 지역화폐로 이 돈을 받으신 상인분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더군다나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만 원치를 구매하면 한 10% 정도 경우에 따라 인센티브가 다르긴 합니다만 만 원에서 뭐 때로는 15,000원 정도를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돈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에는 지방 재정,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경제학자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세금만큼의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 돈을 계속 쓰는 게 홍보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책기관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이에요. 이게 야당의 싱크탱크도 아닌 것이고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보다 정파적으로 친정부적 성향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반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근거를 곁들여서 반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반응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감정적인 것 같고요. 예. 본인의 이 핵심 아이템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뭔가 국책연구기관을 적폐 취급하면서 정치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더 큰 권력을 잡게 됐을 때 과연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분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까,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네, 뭐 이 지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거친 썰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데 약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약자한테는 조폭처럼 군다. 그리고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식견이 얕다. 말들이 보통 이렇게 날카롭거나 아프지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아픈 얘기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의 시작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한 것 같아요.
국책연구원이라고 해도 사실 전문가들, 이 부연구위원이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것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취사 선택은 의사결정자들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정부 부처건 뭐 지자체건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낸 보고서를 이렇게 적폐로 취급하고 이렇게 굉장히 아프게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자기 얘기를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말이 옳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을 효율성만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복지 같은 거 안 하죠. 복지 같은 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어떤 정책들 같은 것도 다 순기능이 있고 취약계층, 즉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딴 게 아니고 2003년에 독일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건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이게 뭐 국가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완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어떤 이 취약한 이 상권을 사실상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국책연구원이 뭐 이것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비판에 이것 자체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골목상권이 사실상 취약해지고 그런 것을 또 막아줘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지자체장이나 뭐 정부 부처 장관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저는 이 지사 얘기가 맞다고 봐요. 공개 토론 한번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소비를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활성화가 좀 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면에서는 대형 상권만 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도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지사가 입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변호사님께 저 갑자기 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이게 뭐 변호사님이 행동부서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시지만 법조인이시지만 유독 이상하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이렇게 뭔가 공방을 벌이면 굉장히 언어가 과격하고 뭔가 좀 이런 것 같아요. 반응도 굉장히 세고요. 이게 어떻게 뭐 왜 그런 것 같아서 이게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거 대권가도 갈 때 도움이 계속 될까요? 이런 모습.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뭐 부수 모로 흥한 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 왜 여기까지 떴어요?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부터 논쟁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에서 비판적으로 과감하게 올렸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뭐 지역화폐라든지 무슨 무상교복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가열찬 이제 비판과 반박을 통해 가지고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진짜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는데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겁니다. 경기도지사까지 가고. 그런데 이제까지는 아마 그런 식의 어떤 과감한 공세적인 어떤 그 반격과 어떤 이슈를 주도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번에 이 논쟁은요.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이 지사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윤희숙 의원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윤희숙 의원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공개 토론에서 이 지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겼다고 이긴 싸움이 아니죠. 왜? 이 지사는 뭘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독재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에서의 지금 21세기의 대통령이 원하는 리더십은 내 말이 맞으니까 입 다물고 다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래 한번 얘기 들어보자. 뭐가 좋을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경청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야당의 비판도 아니고 언론의 비판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냈던 보고서에 대해서 적폐니 뭐니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지사가 청와대 입성하면 그 누가 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이 리더십이 21세기 민주공화국정에 맞는 리더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길게 끌고 가봐야 이 지사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옛말에 뭐 칼로 흥한 자, 뭐 칼로 망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이 지사 이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행태가 지금까지는 잘 왔으나 중도층까지 포용해서 대선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번 논쟁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분이 윤희숙 의원인데요. 이제 KDI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지금 이런 지역 화폐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봐도 단점이 너무 크다는 게 이제 그분의 주장인 거잖아요.
네, 이분이 경제학 박사학위 있으신 분이고요. KDI라는 또 하나의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연구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국회의원 이전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것이고 이게 사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관점 같아요. 문제가 되었던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원장이 어떤 분이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핵심 정책을 만들었던 분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핵심 정책 담당자가 원장으로 있는데 일부러 이재명 지사를 뭔가 압박하려고 사실과 틀린 결과를 내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 이렇고 이재명 지사의 의견이 어떤 돌출된 양식이라면 저는 이 두 분이 공개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 득실을 따졌을 때 이재명 지사와 윤희숙 의원이 토론을 하게 되면 그 토론의 내용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춤이라도 춰야 되는 거죠. 전국적인 인지도가 국회에서의 5분 연설 때문에 이제 많이 생겼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무명의 초선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가운데 일단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재명 지사와 1대1 토론 대상으로 호명됐다는 것 자체가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지명도 획득의 가치인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윤희숙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윤희숙 의원을 키워줄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이 1대1 구도를 만들면서 띄워줄 필요가 없다. 이 게임의 가장 큰 정치적인 승자는 지금 본의 아니게 윤희숙 의원이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윤희숙 의원 뭔가 서울시장 후보까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윤희숙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게도 엄청난 득이 된다. 지사로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미디어가 한꺼번에 다뤄주질 않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사실상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한 분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각이 되고 한 분은 이런 지역 화폐 브랜드화의 고착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급의 주자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분이 정치적인 승리. 둘 다 윈윈. 그렇죠. 윈윈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에서 시작된 정치권의 거친 논쟁 전해드렸습니다. 자, 빨리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인데요. 경찰이 강원도에서 군부대에 침입해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자를 잡았습니다. 이 탈북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평론가님? 이게 사실 이 30대 탈북자가 이 철원군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에 이 철원군에 위치한 지포리 사격장에 민간인이 들어왔는데 네. 이 사격장이 민통선에서 불과 14km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부대 이 지휘관이 이 30대 중반의 남성에게 여긴 군부대 사격장이다. 어떻게 하다 들어왔느냐. 민간인이 길 가다가 길 잘못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등산하고 있었다. 사격장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발언을 하자 인근의 파출소에 인계를 했고요. 서울지방청 보안수사대가 출동해서 이송을 했는데 월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휴대전화 4대 그리고 절단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북의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도대체 왜 휴대전화를 4대나 가지고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탈북을 하려는 거로 보이고,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북에서도 지금 휴대전화 사용한다는 것 같고, 장마당에 내다 팔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 본인이 필요했으니까 휴대전화 4개 가져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진짜 탈북 목적인지 아닌지, 그거 수사하려고 검경이 있는 거니까 수사해서 밝혀주겠죠. 네, 수사해서 밝혀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아예 탈북을 진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탈북 및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통일부가 이 탈북민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가진 것 중에 하나가 휴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4대와 더불어서 캠코더를 갖고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캠코더 요즘에 거의 안 쓰잖아요. 휴대폰에도 캠코더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캠코더를 굳이 가져간 거는 뭔가 촬영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도 지금 수사기관이 같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순경 채용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순경 시험에서 경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 문제 하나가 잘못 인쇄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한 시험장의 감독관이 이 수험생들의 핸드폰 등 소지품을 제출하기 이전에 칠판에 먼저 새롭게 정정된 문제를 적어준 거죠. 지금 저 화면이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지품 제출 전이라 핸드폰으로 찍어서 동료들이나 다 같은 지인 수험생들에게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가 많이 되었고요.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저 문제 고쳐지는 걸 일찍 본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정답 미리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런데 정상적인 과정으로 시험지 받아보고 난 다음에 문제 변경을 알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모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 변수가 발생해서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아, 저기 변호사님, 저 이거 궁금합니다. 이런 공채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일어났어요. 뭐 수능 같은 경우에서 뭐 문제가 된다면 뭐 전 과목 이거 시험 친 사람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었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등락에 만약에 문제가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시험 볼 수도 있죠. 재시험? 아니, 왜냐면 선택 과목에도 그거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뭐, 지금 저게 선택 과목 가지고 점수 어떻게 환산해가지고 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험 중에 뭐 문제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시험들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 뭐 재시험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시험까지요? 네. 네, 뭐 지금 최근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관세사 시험을 앞두고 이 출제위원인 교수가 한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서로 뭐 선후배 관계, 뭐 제자 관계 이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금전이 주고받게 되면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사실상 이렇게 연금 상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가고시센터라고 있습니다. 과천에 가면 거기 들어가서 사실상 출제를 하고 학생들이 모두 수험생들이 다 이제 수험장에 들어가고 나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안에서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뺏기거든요. 사실상 이제 외부와의 어떤 연락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이런 관세사 분이 이런 관세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연락을 줬다면 사전에 아마 들어가기 전에 아마 내가 이런 문제를 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채용에서의 공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가장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입이라든가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만 능력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이것이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이런 상태가 사회의 어떤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유출이 자꾸 되고 어떤 편파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국민적인 어떤 이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지금까지 순경 채용 문제 유출 논란과 탈북민 월북 이 속보까지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일요일 낮 화나는 뉴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죠? 첫 번째 소식, 군복 입은 공주입니다. 자, 타이어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사격 훈련도 참여하는데요. 구두 대신 군화, 드레스 대신 군복을 입은 올해 18살의 이 여성은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위 엘리자베스 공주입니다. 왕실 전통에 따라 호된 훈련으로 유명한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공주 대접은 일절 없습니다. 앞으로 1년간 사관학교에 머물며 160여 명의 동기들과 똑같이 총을 들고 흙바닥을 기고 배급과 청소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특혜보다 도덕적 의무에 솔선수범하는 공주의 모습에 벨기에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도시의 스파이더맨입니다. 보시면 빌딩 중간에 보이는 하얀색 물체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바지에 흰색 티를 입은 남성입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아슬아슬 위험해 보이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몽파르나스 타워에서 현지 시간 18일 한 남성이 맨손으로
무려 59층짜리 빌딩을 오른 겁니다. 이 황당한 맨손 빌딩 등정은요, 이 남성을 1시간 만에 경찰이 체포하면서 종료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 2차 라운드 진출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1차 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5개국 후보자가 진출한 2차 라운드에선 후보 2명이 선출되고 최종 결과는 11월 초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당선될 경우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유초, 중, 고등학교가 등교 계약을 재개하는 가운데 화요일부터는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900만 명입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수요일 새벽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첫 화상회의로 열리는 75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곧이어 대학별로 면접이나 논술 등이 진행되는데 코로나19로 일정을 변경한 대학들이 많아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목요일 새로 마련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판식을 가집니다. 2004년 이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시작된 임대 생활을 청산하고 16년 만에 마련한 당사에서 새롭게 바뀐 당명과 당색, 이 로고가 담긴 간판을 걸게 되는 겁니다. 홍 앵커, 그 아침 날씨가 이젠 정말 쌀쌀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인데요.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14도, 대구 13도를 웃돌았는데 한낮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서 서울과 대구 24도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네, 어느새 가을이군요.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나저나 하늘이 참 맑던데 전국에서 온종일 쾌청한 날씨 즐길 수 있는 겁니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기군요. 네, 오늘 오후 충청과 호남에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네, 날씨가 좋으면 저도 참 좋은데 저희 뉴스의 라이브 안 보시고 혹시 외출하실까봐 솔직히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 날씨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요.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얇은 건호 챙겨서 체온 조절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화요일까지 전국이 맑다가 수요일부터는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교차 조심, 비 조심, 코로나 조심, 조심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